안녕하세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6월 1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재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이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화요일에 봐야 되는데 예비군 훈련으로 목요일에 보게 된 목구승 네. 정구승 변호사 안녕하세요. 분기가 박자뜬 정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저희가 화요일에 김민하 평론가가 왜 이 시간에 나왔는지 설명을 드리면서 정구승 변호사가 예비군 갔다 했더니 댓글창에 와 젊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직 꽤 남았습니다. 예,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정구승 변호사와 함께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죠. 네, 사퇴설 시달리는 정청래, 장동혁. 네, 지금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모두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공개의총에서 정청래 대표가 자신이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다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단결이다라고 했는데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정청래 대표 사퇴론이 분출을 했습니다. 재선 장철민 의원이 발언대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졌는데 당 차원에서 각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정 대표가 당 대표에 다시 도전할 의사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중립성이 유지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경북 도당위원장이기도 한 임미애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 시절의 전당대회 재출마 사례를 보면 사퇴한 뒤 60일 안에 선거를 치렀다. 지금쯤이면 정 대표께서도 사퇴해야 공정관리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니까 정 대표는 마무리 발언 없이 회의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8월 17일 전당대회는 어떻게 될까요? 예, 대통령을 친하다 해서 친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 친청이라고 불리시는 걸 좀 알러지틱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어떤 네이밍을 해드릴지를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민주당 당권파 혹은 주류 민주당계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주류. 그렇죠. 그것도 좀 어색하지 않나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의 주류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국회의원분들은 주류인 게 맞는데 또 이제 당원분들 같은 경우는 오래된 당원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존중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권파라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들과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전면전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그 전까지는 우리 모두 친명이다라는 걸 주장을 해왔지만 정청래 당대표께서 그 국민은 영원하고 그 정권은 짧다를 사실 용례가 그 박근혜 탄핵 때 윤석열 탄핵 때 쓰셨던 용례를 그대로 이번에 쓰신 거잖아요. 이건 전면전을 했고 그거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더 없어지도록 딴지 게시판에 바로 글을 쓰셨고 그리고 심지어 그 내용이 1인 1 의총 공개였던 점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전면전 선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와의 전면전 선포입니까? 친명과의 전면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1인 그 의총 공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아마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좌표 찍는 것을 좀 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의총 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꺼냈다는 점에서도 조금 의아하고 지금 꺼낼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청래 당대표가 무조건 출마하느냐라는 데에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 생각에는 무조건 출마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출마한다. 왜냐면 그리고 최대한 사퇴 시기를 늦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전당대회 때 이제 출마를 하시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미리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제가 전지적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더 걱정되는 건 전당대회에서 패배했을 때의 경우에는 어떠한 계파의 얼굴로서 그 선거를 치른 거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체급이 유지되는데 만약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버렸다가 그 계파에서 만약에 다른 얼굴을 내세운다면 정말로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본인에 대한 비토나 안티 정서는 많이 생겼는데 내가 얼굴도 못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차후의 정치적 그 진로가 꼬일 수도 있어서 저는 최대한 사퇴를 안 하시고 버티시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엔 정말 전면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당대회 결과는 뭐 물론 2달 후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2달은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세훈이 정원으로 이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 타임 테이블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요. 국힘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내년까지가 돼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싸울 거거든요. 우리는 8월 17일까지 정해졌으니까 그때 때까지만 마우스피스 끼고 글러브 차고 좀 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통합적인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 목표는 국힘 제로, 그러니까 내란 세력과는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노선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당권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선명하게 그리고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고 당원들 그
핵심 당원들의 지지를 가지고 우리는 당권을 갖고 그렇게 해서 국힘을 공격해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친명이라고 불리는 세력, 어떻게 보면은 뭐 뉴 이재명이라는 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뭐 집단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익과 실용주의, 포섭, 통합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그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와서 정말 그 남은 잔재들을 최대한 49대 51 싸움이 아니라 뭐 7대 3, 8대 2로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자라는 노선 차이가 있는데, 이 노선 차이를 8월 17일에 딱 하고 예. 좀 그냥 수긍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네. 정리가 됐으면 깔끔하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아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얼굴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어서 무조건 사퇴를 늦게 할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거의 누가 있죠? 패널 중에 거의 유일하게 이 설을 제기하고 있는 예. 사람인 것 같은데, 아마 그거는 이제 파리에서 돌아오는 분이 점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어준 공장장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이름이 오르내린 사람이 있나요? 이거 있죠. 근데 있는데 예. 그거를 지금 제가 뭐 감히 예상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 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한번 맞춰보니까 다음 주에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예. 근데 정청래 당대표께서 그 사태를 최대한 미루셔서 본인이 얼굴로 계속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실 거라 저는 그 사람들이 대두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들이네요. 누굴까 궁금한데, 자, 말씀 안 하시니까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고요.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대표 사퇴 문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재준 최고위원이 지도부가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 하지 말라라면서 면박을 주면서 두 사람 사이에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장동혁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당 지도부에게 거취와 관련한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의 의원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줘야 된다라는 좀 알쏭달쏭한 논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환과 미래 소속 25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가 퇴진해야 된다라면서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서 국회로 입성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장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입장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언론인의 생각, 시민들의 생각이라면서 보수는 재건돼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댓글창에 롤시아님이 정구승이 정확하게 말하는 이건 노선 투쟁이라 어차피 거쳐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진전님은 정구승 똑띠. 그런데 YH님은 정 변호사님 공장장에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궁금해서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잘린 김에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되게 큰 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이나 예전에 이제 독재 정권과 비슷한 행보를 걸었던 이명박근혜 정권 때는 굉장히 큰 공이 있었고, 저도 대학생 때부터 굉장히 즐겨졌던 팟캐스트였었고 유튜브로 진출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미디어 언론에서 점점 플레이어로 넘어가는 이제 역할을 바꿔가면서 이제 권한과 권력이 세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책임이 요구받지 않는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개인을 공격하기보다는 지금 뉴미디어라는 새로운 생태계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는 지금 그 체제 자체가 문제라, 이거는 한 번쯤은 언젠가 여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동혁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요. 이분에 대해서는 미래를 어떻게 점치십니까? 제가 요즘에 갑자기 편해지신 것 같아요. 너무 편합니다. 편하게 얘기할까요? 제가 요즘에 보수 패널들과 이렇게 대담을 하는 방송에 많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이상한 주제로 갑자기 끌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요? 예, 주가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공소 취소 이렇게 외치고 그러니까 기승전 공소 취소로 끌고 가고 있거나 기승전 올림픽으로 끌고 가는데, 역시 당대표 그들의 컨셉을 그대로 유지했다. 네. 나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면 올림픽 공원을 보십시오 로 바로 가는 그들이 성대모사까지 요즘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주 하는 거의 기본 초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 뜻은 뭐냐면 할 말이 없다. 나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 최고위원회 영상 자체가 정말 힐링 영상에 가까운데요. 우리는 그래도 뭔가 노선 투쟁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실용으로 갈 것인가 선명성으로 갈 것인가를 다투고 있지만, 저기는 정말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은 그 꼭 영상을 보시도록 하고, 저 집에 비해서 우리가 선녀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약간의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하지만 저는 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배운 점은 저희 민주당의 전략자산 무기 장동혁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
또 이제 국민은 우리가 너무 저 전략자산 무기만 예. 믿고 오만해지면은 바로 채찍을 들기 때문에 예. 그냥 즐기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실제로 경쟁을 해야 될 때는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MBS 6월 2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지방선거 전보다 9%포인트 하락. 네, 조사 결과 알려주시죠. 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우선 ARS 방법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7%, 부정평가 응답은 33%로 집계가 됐습니다. 40대와 50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오차 범위 내인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 국정 운영 신뢰도 조사에 에서는 신뢰한다라는 응답이 56%였고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였습니다. 대통령이 죄송하다고 할 정도로 이제 지지율 떨어졌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선거를 승리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거에 대해서 실망하는 걸 보면 실패라고 봐야 되는데 그 실패감이 발현됐다 보니까 그 진보들이 이제 민주진보 세력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덜해서 보수가 과표집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하락 추세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실망감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도 뭐 나중에 뭐 데이터를 뜯어보겠지만 뭐 민주진보 쪽에서 생각보다 투표율이 많이 나오지 않은 점도 꽤 있었고 반면에 저쪽은 결집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내부에서 다퉜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소구력이 없었기 때문일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당대표든 대통령이든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볼까요? 네,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41%가 나왔고 국민의힘이 25%가 나왔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서 민주당은 4%포인트가 내렸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5%포인트가 오른 수치이고요. 개혁신당은 3%,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2%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울펜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 다만 서울에서는 민주당이 30%고 국민의힘이 31%라서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에 불과를 했습니다. 또 6.3 지방선거 평가에 대해서는 야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다라는 응답이 45%였고 여권, 그러니까 민주당 측이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응답이 31%가 나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이 결과를 보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입장에서는 이겼다라고 보기 어려운 선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댓글창에는 선거 끝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좀 이번 조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조사고 그리고 뭐 여기 대본에는 2028 총선도 쉽지 않다는 위기감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게 가장 이번 우리 노선 투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전당대회를 앞둔 그렇죠. 민주당의 노선 투쟁. 왜냐하면 이번 당대표는 2028 총선을 지휘하고 공천을 행사해야 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야 2028년에 지금처럼 승리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국영수가 빵점인 평균 70점을 맞는 게 아니라 진정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리더를 뽑는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 저는 확인해야 될 점이 또 하나 우당, 뭐 합당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합당을 안 해서 졌다고 하는데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2%라는 점. 아하. 네, 그리고 만약에 호감도 조사를 했으면 과연 몇 프로가 나올까를 잘 고민을 해보시면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드린다면 선명성과 우리 도덕적 우월감으로는 이 보수화된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 보수 인구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총선에서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물론 계엄이나 내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손절을 하는 사람의 한해서 다 받아서 우리가 최대한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고 오히려 2%에 불과한 조국혁신당이 우리의 왼쪽 그래서 포션이 많아져서 저는 20석 30석 뺏겨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왼쪽 포지션을 해서 20석 30석을 가져간다고 해도 민주당이 지금 150석을 유지하면서 오른쪽에서 20석 30석을 가져온다면 그거야말로 국힘제로가 되고 개헌선을 넘길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은데 그거를 이끌 수 있는 당대표가 뽑혀져야 된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예. 청년 최고위원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제 차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로 차로서 제가 왜 정치를 하지 않는지를 알고 전 개인적으로 이번에 청년 최고위에 나온다고 선언을 한 셋커 정민철 후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세대 커뮤니케이터. 저랑도 거의 띠동갑이에요. 20대이시니까. 2001년생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이번에 올공 사태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은 사실 대통령이나 총리님에 비해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어요. 예. 저는 사실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야말로 그리고 민주당이야말로 거기에 가서 변질되기 전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표심을 갖고 왔어야 돼요. 어차피 국힘은 이걸 해결하지 못해. 다수당이 우리가 법을 바꿀게. 그리고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도 민주당이 해결해서 이거에 대해 밝혀낼 거고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특검, 뭐 합수부 우리가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네. 빠르게 조금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친 부분은 아무래도 민주당이 이제 세간의 평가에 따르면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조금 인물들이 나이를 먹어간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신선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제 정민철 세커 같은 사람들이 청년 최고위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최고위원으로서 예. 당선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반 최고위원까지 BSUDU님께서 정민철 잘하더라. 그리고 김빠따님은 구승이 정말 잘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소소한 이제 예. 취재를 말씀드리면 그 정민철 씨가 인스타에 그 태극기를 그리는 여성분이라는 그 여성분이 직접 올린 그 영상을 리포스트하면서 태극기를 잘못 그렸다고 포스트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개인적으로 DM을 보내서 고소고발을 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민철 씨한테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보내서 26살 대학생에게 고소고발 형사처벌을 드립을 한 거죠. 뭐죠? 근데 놀라운 점은 저도 형사 전문으로 하고 있고 주진우 의원도 물론 검사 출신이겠지만 초상권 침해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야, 그거는 심지어 구글에 제미나이에만 물어봐도 없다는 게 나와요. 아니 그러면 그냥 협박한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얼마나 지금 주진우 의원이 짜치는 리그에서 뛰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지금 20대 30대의 문화전쟁에서 정민철 군이 얼마나 선봉에 서 있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민철 씨는 얼른 모셔가지고 저희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 뉴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3 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 오류 사과. 네, 그날 저희 같이 방송했었는데 틀린 내용이 있다고 방금 나온 소식입니다. 따끈따끈. 네. 한국방송협회사나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선거 방송 출구조사 보도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 오류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당일 출구조사는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이소스 코리아 등 3개 여론조사 기관이 전국 16개의 시도를 분할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한국리서치가 담당한 4개 지역인 서울, 대구, 울산, 충북에서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정확한 예측 결과를 도출하려면 선거 당일 출구조사 그 데이터하고 사전투표자 예측 전화조사 데이터를 합산해야 되는데, 앞서 언급했던 4개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자 예측 데이터가 누락이 된 채 당일 출구조사 결과만 반영이 됐던 겁니다. 실제로 함께 공개한 원래 데이터와 재계산 데이터를 보면 해당 지역의 세대별로 지지도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특히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를 보고 2030 여성이 보수화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 실제 재계산 데이터에 따르면 정원호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던 20대 여성은 기존 데이터보다 8.2%포인트가 더 높고 30대 여성은 8.5%포인트가 더 높았습니다. 네, 저희 그날 출구조사로 한참 방송을 같이 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거든요. 요즘에 출구조사, 여론조사 이거 한번 문제를 뒤집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근데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빛의 혁명의 주류가 사실 20, 30대 여성분들 아니셨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56% 받았으니까 문제 없다가 아니라 원래는 80% 이상 나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보수화라고 명명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민주당 정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실제로 이거 피부미터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만 보더라도 피부미터? 그게 있어요. 나는 민주당 지지도 안 하고 국힘도 지지하지 않지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서울시장 도대체 캐치프라이즈가 뭐야? 라고 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말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 이 데이터 51% 받았으니까 과반 넘었네로 할 게 아니라 45%가 오세훈한테 줬다는 거에 더 놀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당이 20대 30대 남성 여성 공이 왜 반민주당 정서를 갖고 있고 이거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써야 되는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뼈를 깎는 개혁과 핵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반민주당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보세요? 가설은 있을까요? 제가 이거에 관련한 수많은 이제 분석들이 나온 글 중에 설득력 있는 글들을 이제 SNS에 리포스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달았던 그 공유 글이 뭐였냐면, 이 글은 아마 댓글로 완성이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댓글은 대부분이 니네가 뭘 알아? 누구신데요? 그 댓글 자체? 많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수많은 분석이 있지만,
그 진보와 제일 맞지 않아야 되는 게 권위주의입니다. 진보와 권위주의가 합쳐져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위선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나쁜 짓을 했던 그 국민의힘보다 더 싫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사실 조국 대표님을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분이 이제 법학자 출신이시긴 하지만 한국법을 진짜 전공하지 않고 미국에서 공부했다. 그리고 자격증이 없다는 식으로 비판했을 때 가장 많은 댓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 외대 나온 놈이 서울대 나온 사람 비판한다. 네. 서울대 교수 비판한다는 게 주류였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 제가 다시 답을 드리면 그러면 서울대 법대 나오고 빠른 나이에 붙으신 분도 있고 늦게 붙었지만 사법고시 합격해갖고 검사로 훌륭한 성적으로 연수원 성적으로 검사에 임감하고 중앙지검장하고 대통령 된 사람은 외대 출신은 비판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그때는 윤석열은 아무도 비판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권위주의적인 의식이 어떻게 보면 2030에게 정말 그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국힘이 좋아서 찍었을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국힘 쪽에서 만들어낸 콘텐츠들이 사실 더 깔이 좋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민주당 쪽에서 만든 것들은 저도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저희 마케팅팀까지 동원해서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모두 컷이 됐어요. 왜요?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침대 축구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도 있고 워낙 결제를 해야 되는 어르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결정을 해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기성세대예요. 이제. 저도 37입니다. 심지어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였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20살 친구들이랑 저랑 띠동갑도 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조금 밈이 좀 빠른데? 라고 했던 것들을 민주당이 먼저 흡수를 해서 그 밈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37살짜리가 봐도 답답하고 느리다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민주당이 지금 평균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깨달을 시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뼈 때리고 계셔가지고 짚어볼 지 여전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지막 뉴스도 다루고 마무리하시죠.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 더 빠르게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가 됐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이 되면 국회의장이 양당 국정조사 특위위원 추천 절차를 거치고요. 본회의에서 그게 의결이 되면 국정조사 활동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면 경찰은 오늘 과천중앙선관위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지역선관위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중앙선관위 노태학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그리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입건이 됐습니다. 선관위의 허술한 일처리 방식도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증거로 지목돼서 법원이 보존을 명령했던 서울 송파구 잠시 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폐기를 했고 전북 교육감 선거를 전산에 입력하면서 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다른 투표소에 중복으로 입력하는 바람에 유권자 1,104명의 표가 사실상 증발한 셈이 됐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엉망진창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견제와 균형에서 벗어난 공공기관이 어떻게 어떻게 무능해지고 타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전반적인 사례고 이거 선관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됐던 게 정말 몇 년 전부터 일인데 거기에 그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거를 업보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흔치 않게 여야야가 힘을 맞춰서 선관위가 문제 있다라고 한 만큼 사실 본질적인 해결책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이제 의원이 됐는데 입에 잘 안 붙네요. 한동훈 의원이 그 기간 휴가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라 분명히 위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땜질적인 처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선관위의 위상이나 선관위가 어디 소속이 돼야 되는지 견제와 균형 속으로 늘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합치면 개헌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를 행정부를 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권한을 그럼 주시면 됩니다. 선관위를 행정부 소속으로 두던가 아니면 개헌을 해서 정말 좀 더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하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